여기 책에서 일자리 상실 혹은 뭐 그럴듯함의 오류, 뭐 AI의 인디비전, 양극화 이렇게 어떤 다양한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자리 상실은 이제 계속 그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상실이라기보다는 대체인데 결국 내가 그 도구를 잘 사용하면 오히려 나의 연봉은 올라가는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건 할루시에이션의 오류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 잘한다. 근데 되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요즘에 그 세계관, 세종대왕 세계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러면 갑자기 세종대왕이 어느 날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사랑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하면 세종대왕을 사랑한 누구는 뭐 이렇게 정말 있는 얘기처럼 갑자기 슈어 하더니 샥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듯함의 오류, 할루시에이션의 오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언어 모델은요. 정답을 말한다라기보다는 나의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얘가 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세종대왕의 그것을 설명해줘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설명해주니까 야 이 거짓말쟁이 그런 욕을 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 그 누가 와가지고 내가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 질문 20개만 뽑아줘. 그 면접 질문 20개가 나올 거야. 그중에 요거랑 요거랑 물어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쓰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내가 면접 질문을 막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아니 없는 얘기를 자꾸 시켜놓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한국 역사 모르지? 이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기계를 혐오하는 그러니까 러다이트의 또 다른 버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 도구를 그런 거죠.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그 그림 솜씨는 자기 거잖아요. 너 붓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렇게 후지게 나올 줄 알았어.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럴듯함의 오류는 사실은 잘 활용하면은 일단 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검증하니까 일자리를 그 유지하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뭐 잘된 것이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얘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 괜히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많이 얘기하는 건 저작권 문제예요. 네, 저작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전 저작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의 그 생성 방식은요. 그림으로 치면 사자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쪽 사자의 귀, 이쪽 사자의 코, 이쪽 사자의 눈 이렇게 따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자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자의 저작권은 누구 건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 사자는 내가 그린 사자인데 이 귀는 내가 그린 그림의 그 풍이야. 근데 얘가 이거를 무단으로 학습하는데 사용했으니까 얘는 저작권을 침해한 거야. 이런 논리예요 지금은. 근데 사람은 안 그럴까 하는 거죠. 가령 내가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야 네가 해줘? 그럼 얘가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그럼 이건 저작권이 침해가 되는데 내가 작성할 때는 나는 뭐 그냥 다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글링 하면서 이 문서 보고 이 문서 보고 이 문서 보고 인용할 때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내가 종합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고 얘가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기계에 대한 약간의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건 감정적인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 자소서 때문에 어떤 기사가 자소서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이제 로펌이랑 다 자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챗GPT로 자소서를 써가지고 냈을 때 결론이 뭐냐면 그대로 내지 않고 조금만 바꾸고 어미만 바꿔도 얘는 첨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만약 그대로 냈다. 그럼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문서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는 거고 그게 내 거라는 증거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처벌 가능성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법으로는 얘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네덜란드에서 그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 그거를 그 오마주 해가지고 그 한 3,000점인가 그런 그림 뽑기 대회가 있었대요.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를 오마주한 그림을 뽑겠다 해서 한 3,000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5점이 뽑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AI가 그린 거예요. 그 알고 뽑았어요. 모르고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알고 뽑았고 그거를 미술관에 전시하니까 이 미술 애호가들이 이건 모욕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근데 얘가 어쨌든 전문가들은 그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그런 게 저작권 문제가 법적으로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저작권 문제 얘를 뽑았을 때 저작권 문제가 부각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이슈는 될 수 있어도 네.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될 건 없다. 이거를 문제화 삼으려면 이제부터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축축축 가서 얘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 기술 발전을 탁 그 못하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은 많이 나오겠지만 저작권 문제 법적인 이슈는 그렇게 실제 이슈가 되는 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학계에도 계시니까 이게 네네. 학계에서도 약간 첨예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논문 심사라든지 박사란 무엇이냐 이런 의미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실제로 그래서 그 네이처라든가 세계 그 논문 그 과학 논문 거기서는 처음에는 좀 갈렸어요. 챗GPT는 안 돼라고 했다가 그 왜냐하면 초창기에 또 챗GPT가 쓴 논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저자로 인정할 수 없어라고 했다가 하나는 챗GPT 자체가 안 되고 하나는 챗GPT를 활용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 했는데 다른 데도 챗GPT 활용까지 괜찮다는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얘를 저자로 인정할 수는 없어.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예로 들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좀 빨리 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혹시 챗GPT로 그 질문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해봤죠. 챗GPT를 쓰려고 딱 처음에 해봤는데 저보다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의 결과는 평균 정도 됩니다. 책을 써 그러면 평균 50 정도 되고요. 그 100이라고 치면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그러면 50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작가면은 나는 50보단 잘 쓰는 거죠. 80, 90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작가니까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사업할 일이 생겼다. 아니면 내 작품들을 런칭하는 뭐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 그럼 사업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니까 난 1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챗GPT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50이 나오니까. 내 분야에서는 얘가 5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50을 만들지 말고요. 챗GPT한테 얘기를 해요. 50이 나오면 나는 8, 90을 아니까 얘를 좀 더 수정하고 다듬어서 8, 90을 만들면 되죠. 그게 제가 왜 학교 얘기에서 나왔냐면 챗GPT를 활용한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건 지금 가능하다라고 된 거니까 그 논문을 쓰거나 그런 일들도 기본적인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조금 다르게 만든다거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좀 학계가 그러니까 박사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게 좀 변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교수님들은요 항상 늦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편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말하자면 생산성 차이가 좀 벌어질 확률이 높죠. 저는 약간 생각이 뭐 제가 공부 깊게 한 건 아니지만 인문대에 특히 뭐 문학 관련한 것들은 사실 결국은 새로운 걸 발명한다기보다는 고전을 읽고 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책 관련해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작품에 대한 자료는 많고 잘 쓰더라고요. 이런 쪽은 정말 활용 잘하면 교수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야매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것도 머릿말이라도 챗GPT로 써볼까 해가지고 머릿말을 딱 썼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피셜하게 나와요. 재미없게. 그래서 한 50밖에 정말 안 돼서 안 쓰진 않은데 제가 하다가 그럼 이 머릿말을 해밍웨이 스타일로 써줘. 썼고요. 유발 하라리 스타일로 써줘. 썼고요. 더 놀라운 건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써줘 하니까 오 그대요 이러면서 정말로 그 얘기하신 그 유명한 작가들은 문체까지 다 흉내를 냅니다. 얘가.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한창 유행하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이게 또 챗 GPT랑 결합을 하면 엄청난 광경이 벌어질 거라고 또 전망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메타버스 가고 있고 NFT 가고 있고 얘도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의 관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뿐. 메타버스는 현재 플랫폼들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할 때도 엄청나게 뭐 할 것 같더니 뭐 별거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 메타버스 할 때는 이런 게 있었다인 거지 실제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들은 다 2024, 2025년쯤에 나온다고 그때도 얘기가 됐었어요. 로블록스나 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제페토 별거 아니네. 그 메타버스가 유행이 팍 못 갔던 거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 재밌겠다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볼 만한 데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네. 제페토도 가도 심심해. 그러니까 그냥 두 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인형 옷 갈아입히기 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메타버스야? 내가 레디 플레이어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챗GPT는 그런 프로덕트, 진짜로 이게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더 터진 건데 메타버스는 그때부터 계속 어떤 로드맵상 가고 있어가지고요. 24년, 25년쯤에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핵심은요. 그 많은 분들이 몰입감과 그거라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의 핵심은 관계거든요. 내가 들어갔을 때 내 친구랑 만나고 근데 내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고 프랑스에 사는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의 관계예요. 얘가 그래서 통번역이 AI가 자유롭게 되는 한 2025년 이후에 빵 터진다라고 전망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는 관계인데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친구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챗GPT가 말하자면 NPC를 맡아가지고요. 혹시 프리가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NPC라고 non-플레이어 캐릭터라고 게임에서 뭐 상점 주인 물건 팔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얘네가 AI로 인해서 지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들어갔는데 나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얘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 사람인지 기계인지 잘 모를 정도.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저번에 다리 다친 거 어떻게 됐어? 아 지금 나왔어.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빌리지에 나를 아는 친구들이 다 있는데요. 얘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챗봇이 하나하나 인격체로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메타버스에서 늘 만나는 내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메타버스 그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네이티브들 좀 더 어린 친구들은 얘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메타버스 유니버스 안에서 내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항상 사는 그런 곳이 되면서 하나의 유니버스로 정말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세계가 되면서 완전 지금과는 다른 지금 메타버스가 보조도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유니버스로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NPC 만나러 가지만 또 다른 애도 NPC 만나러 들어오니까 사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어야 이게 효과를 발생하는데 처음에 안 모이는 게 문제인데 네. NPC가 AI가 대화가 가능하면 그 효과로 사람이 모이면 이제 그 큰 세상이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모여야지. 그러니까 NPC는 돈을 안 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내니까 그래야지 이게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모이는 건 맞는데 NPC가 그런 미끼 역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게임 회사들도 엄청 머리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활용해서 게임에다 넣을까. 그렇죠. 네. 게임 산업도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비즈니스에 듣도 보도 못한 기회들 요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 주셨던 사례를 뭐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 AI 그 네이티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차이가 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AI 인디시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AI의 결과물을 내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과 이거 내가 명령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내 거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과의 구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구분, 그러니까 AI 인디시전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야 뭐 AI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항상 AI와 같이 사는데 오히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AI가 뻥뻥 이렇게 어떤 사업적으로 하는 이 반대쪽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약한 연결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회사원들이 독서 모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하자면 6시에 퇴근했는데 집에 가기엔 해가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친구들끼리 술 먹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럼 또 남녀 서로 정답게 또 모이면서 얘기도 하면 좋은데 그냥 모이자니 뭐 미팅도 아니고 그러니까 책을 하나 놓고 이 책에 관계돼서 서로 얘기를 하자 하는 식으로 업계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우리 트레바를 듀오발이라고 하듯이 그 선남선녀의 만남도 살짝 이루어지는데 뭐 여러 가지 역할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하거든요. 취향을 공유한다든가. 그런데 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간절해지는 거죠. 내가 맨날 AI만 상대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그 회사에 가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냥 관리자 한두 명이니까 옛날처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그 반대쪽에는 사람과 만나서 뭘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더 커지면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기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AI 메이드, 휴먼 메이드, 핸드메이드처럼 요거는 휴먼이 썼습니다. 휴먼 메이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건 인간이 한 거야라는 그런 걸 티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먼 터치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비즈니스에 휴먼 터치를 살짝 티내주는 거 이런 걸로도 경쟁력이 이거는 그 명품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사실 핸드메이드가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사람이 직접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핸드메이드 하면 비싸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휴먼메이드 이런 부분들이 또 비즈니스의 한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진짜로 휴먼이 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때문에 안 되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휴먼의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는 게 너무 피부로 느껴져서 네. 대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어디서 어떤 변화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더 빠르게 관심을 갖고 그걸 잡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상력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메타버스나 다 이렇게 봤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는 그 아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 2025년 가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오늘도 막 오는데 전화가 오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형 책 봤다고 이제 원래 아는 친구가 자기가 가서 들어가서 해봤더니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나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써본 사람들이 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스스로 지금 체감하고 절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변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랑 API로 연결됐다. 자고 일어나면 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얘 지금 다 달라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전 빨리 다음 버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제 나올 거야? 아까 소문은 일주일 뒤에도 나올 수 있다고 소문이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MS의 되게 중요한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이때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그 예상 때문에 이제 다음 주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올지 아니면 어때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상반기만큼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직 그래도 이제 써본 사람들은 진짜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써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안 쓴 사람이 더 많긴 해요. 예. 그런 분들 혹은 에게 이제 조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개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 챗GPT 안 들어본 사람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 했더니 한 20%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이런데 포럼이나 강연을 가서 만났을 때 C레벨들은 거의 알아요. 챗GPT를 써봤거나 알거나. 근데 직원들은 한 20% 정도는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에 제일 먼저 쓰일 것이냐를 누가 관심을 가지냐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그 인력 대체인 거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만 뒤져도 내가 대체되는 인력이 될 수 있는 게 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10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면 네. 3명은 좋지만 7명은 네.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변화가 10년이 있다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이라도 가능한 변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좀 배우고 그러니까 결국 내일을 어떻게 이걸로 생산성을 더 올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메타버스 때만 해도 관심을 가지시다가 필요하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한테 시키면 나보다 항상 2배를 해오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쟤는 왜 저래? 이걸 활용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내가 그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얘는 나보다 6개월 먼저 했으면 그 6개월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GPT-5가 나와도 더 잘할 것이며 그러면 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AI 디바이드가 정말로 좀 심하게 될 수 있다.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심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챗GPT를 전부 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차이가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나중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좀 보시고 영상도 엄청 많으니까 보시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또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이게 챗GPT 활용하면 저자들이 생산이 또 확 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처하시는 뭔가 마음의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네, 작가님으로서 제가 훨씬 잘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작가가 느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번 내는 게 소원인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책 쓸 시간과 또 글쓰기 실력도 안 되니까 못 쓰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챗GPT를 하려면 시간을 줄여주고 내 인생이 뭐 대하 드라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엿다 넣으면은 글솜씨 해가지고 딱 셰익스피어풍으로 써줘 하면 딱 써주고 그러니까 책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50이에요. 챗GPT는 항상 인터넷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종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평균 정도 50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물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써보니까 8, 90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것이 많이 나왔을 때 이게 퀄리티상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말하자면 너무 많아지면 책이 진짜 너무 많아지고 저기 뭐 작가님 차 좀 빼주세요 하는데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요 하면서 다 일어나면 누구나 작가가 되는 세상 좋은 말로는 그 작가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나 작가가 되는 작가의 탄생의 시간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눈에 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큼은 챗GPT보다 잘해야지 어떤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만큼은 뾰족하게 갈고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